동행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화양 연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이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전날 배운 것도 있고 그전에 배운 것도 있네요. 그전에 배운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자랑과 행정 명령을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계획자랑을 통제하는 게 행정 명령인데 우리 판례가요. 저 행정 명령을 받아들일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행정 명령의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그냥 재량 일탈감이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평석을 하냐면 개념을 수용했는데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단 여지가 그러합니다. 판례는 판단 여지에서 쓰는 개념들은 다 수용해요. 고도의 전문적 판단, 그런 판단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판단 여지에 반해서 위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계획재량과 행정명령은 형량명령 관련해서 재량 일탈합니다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형량명령을 완전히 수용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법화가 된 거예요. 형량명령이 절차법 40조의 4로 올해로 답안지에 판례 문구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형량명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써도 되죠. 형량명령은 처음에는 이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형량명령 이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하나의 일반 원칙화해서 형량명령 원칙 이렇게 많이 씁니다. 판례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인데 과정문 부가처럼 과정문 부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왜 내부적 성질의 기준이냐?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요. 형식은 법규명령이죠. 내용은 행정규칙.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되는 준칙인 건데 저 질문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평석을 하신 교수님도 좀 계셨고 예전에 이게 뭐냐면요. 물론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인데 우리가 이게 다 제재처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과실금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의무를 부과했는데 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에요. 얘가. 법률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법률에 다 정해놓고 있어요. 1,000만 원 이하. 얘는 규정 없어도 그냥 법률에 직접 근거해서 1,000만 원 이하,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인데 이걸 엿가락처럼 나한테 마음에 드는 애는 적게 하고 얘는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1회 위반이면 예를 들어 300만 원, 2회 위반이면 적어도 500만 원, 3회 위반이면 1,000만 원. 다만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할 수 있다. 재량 감경 규정까지 넣어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의무 부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건데 새로운 법규상을 정한 게 아니라고요. 새롭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 게 아니라고. 왜? 어떻게 규율되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새로운 법규, 만약에 얘가 1,500만 원 과징금을 규정했다. 그럼 새로운 법규상을 정한 거잖아. 법률은 1,000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은 법률로 무조건 정해놔야 돼.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에서 1회 위반일 때는 얼마일지, 2회 위반이면 얼마일지 그 기준을 정한 거야 그냥. 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 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 19조 4의 당사자 소송은 예시입니까? 한정적 열거입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예시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건 사실 뭐냐면은 행정소송 규칙은 대법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동안 자신이 판례를 통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왔던 것들을 쭉 규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알겠어요? 행정 형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것도 당사자 소송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큰 대분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 다 포섭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정적 열거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19조 당사자 소송은 현재 법원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 열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당사자성으로 처리해 왔고 지금도 그럴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당사자성을 못한다. 뭐 이런 결단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건 법원에서 그동안 본인들이 판시해 왔던 것을 그냥 입법한 거거든. 명확하게 해주려고. 저는 예시로 보고 싶지만 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해왔던 당사자성의 종류를 망라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한정적 열거라 보여져요. 이것만 당사자성이야 이렇게 밝혀준 거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성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까지 포함시키려면 결국 행정소송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15년 동안 표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15년 전부터 만들어 놔가지고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에는요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꼭 답안지 쓰라고 했었어. 모든 교과서에 써 있었어. 개정안에는 뭐가 규정돼 있다. 근데 통과를 안 하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수님들도 교과서에 다 빼버렸어. 이게 뭐 언제 통과될 줄 알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왜 통과 안 됩니까? 대법원 안도 있고 법무부 안도 있고 막 싸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글화 세대에 맡기만 한다. 근데 안 바꿔?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 규칙 만듭니다. 이거 뭐 국회 맡겨놓으니까 이거 하지도 않고 이것들 그럼 일단 우리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행정소송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성명권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 질적일부 취소 소송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판례 변천사라고 봐도 되겠어요. 판례가 과거에 변경 처분이 있었을 때 종례는 어떻게 가냐면 종례는 변경 처분이 유리한 변경이면 당초 처분이 유리한 변경이면 잘 보세요. 만약에 6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로 바꿔줘서 유리하게 변경해서 그러면 사실 어떤 논리가 숨어 있냐면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당초 처분이 변경됐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이건요 잘 보면요 보세요. 저한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아유 3개월이면 저희가 아니에요. 제발 좀 천천히 주세요. 그래. 그럼 1개월로 줄여줄게. 당초 처분과 이걸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될까요? 당초 처분으로 그냥 줄여준 거잖아요. 변경 처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에서 한번 딱 보면은 이게 당초 처분을 그냥 1개월로 얘를 바꿔준다는 건가? 이렇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소의 대상은 뭐예요? 당초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리기 나와서 변경 처분으로 새로운 분리기 야기가 돼서 그러면 새로운 분리기 더해졌으니까 나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분리기 또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변경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판례가. 종래. 그러다가 최근 판례가 학계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적극적 변경일 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뭐 완전 대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쓰면서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판례는 뭐라고 쓰느냐. 저서 변경의 표현은 당초 처분을 완전 대체하거나 또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당초 처분을 소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동일성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초 처분을 소멸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당초 처분을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의 대상은 뭐가 된다? 변경, 처분만 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 변경은 뭐라고 썼느냐? 10월이가 뭐예요? 소극적 변경?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추가처를 변경하고 그것이 나머지가 가분적이면 이 세 단을 나중에 암기해야 돼.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추가처에 변경하고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가 가분적이라면 여기 뭐라고 써요? 당초 처분은 숨어있는 말은 뭐냐면 변경된 형태로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취소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유효하니까 취소할 필요가 있어서 유효하니까 취소할 필요가 있죠. 필요가 뭐야? 소액이죠. 소액이 있으니까 소액 대상이 된다로 연결되는 거지. 주의할 건 뭐다?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처분이 추가가 됐어. 추가된 부분도 별도로 소호 대상이 돼요. 물론 시험에서 묻지는 않지만 거의. 그러면 당초 처분하고 추가된 부분하고 병합제기도 사실은 가능해. 근데 얘는 잘 안 물어. 당초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만 물어, 시험은. 그러면요, 종래 판례 있고 최근 판례가 있는데, 웬만하면 얘를 우선적으로, 최근 판례니까 얘를 우선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근데 얘로 판단했을 때 안 되는 게 가끔 있어. 그럴 때 얘로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국세기본법 제 22조의 3 정정처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당초 처분에 관해서 감액 경정 처분하면 감액 경정 처분을 하면 이거는 조문의 해석의 문제예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해석한 판례는 뭘로 하고 봤냐면, 이런 경우에는 소의 대상은 당초 처분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초 처분을 징액 경정했어. 그러면 우리 판례는 소의 대상은 징액 경정 처분이 돼. 여기는 이해가 돼요. 일부만 감액했으니까 소구적 변경이잖아요. 소구적 변경이니까 당초 처분.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얘도 소구적 변경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를 추철변 추가했잖아. 그리고 추가된 돈은 나머지하고 가부적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얘도 당초 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조문을 해석한 판례는 얘는 정정 처분의 소의 대상이래, 조문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징액이 됐으니까 불리한 변경이므로 이렇게 이제 얘는 예외적으로 쓰는 거야. 정정 처분의 소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돼. 국세기본법하고는. 웬만하면 여기로 가세요. 얘만 따로 좀 공부를 해놔요.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교과서에는 많이 써 있을 거야. 우리는 웬만하면 여기로 가. 웬만하면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늘 배우겠네? 적의적 변경 명령 재결이 있을 때 얘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죠. 그러면 당초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얘는 적의적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서 후속 처분은 적의적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처분을 대체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소의 대상이다. 이게 답설이라고. 후속 처분선. 왜요? 논문은 적극적으로 변경했으니까. 그런데 재결만 나오면 우리 판례는 무조건 남은 처분으로 가요. 얘와 다르게. 그래서 학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고 싶은 거야. 남은 처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심판법 47조 2항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불변경. 따라서 새로운 불이익이 없어. 적극적으로 변경이 돼도 새로운 불이익이 없는 뭐다? 질적 일부 취소다. 그걸 여기서 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적극적 변경이니까 질적 변경이지만 얘는 사실상 소극적 변경이 일부 취소의 실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초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어. 지금 적극적 변경이니까 판례처분 후속 처분으로 가는 건 이론적으로 깔끔한 거고, 국민한테 얘가 더 유리해. 오늘 배우겠지만 후속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면 제소기간의 후속 처분서 송달 시잖아. 재결서 정본 송달 시보다 제소기간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지점에서는 이 다수월이 국민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다수월은 후속 처분서를 취하는 거야. 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후속 처분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해. 그리고 실제 이 공구년도에 이 판례가 나왔을 때 보면은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 따지니까 이틀인가 3일이 오버됐어. 그런데 만약에 후속 처분서를 취했으면 이게 등기로 도달하는 게 4일이 더 넘게 걸렸기 때문에 후속 처분서를 취했으면 제소기간 도과가 아닌 사안이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학설대를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이 결의를 통하면 제소기간이 도과 안 되는데 남은 원처분으로 보면 소의 대상이 남은 원처분이면 원처분을 기준으로 심판을 안 거쳤으면 원처분서 송달시,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가정의 발생 유무가 달라진다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다 일리가 있어. 왜냐면 후속 처분은 적극적 변경이니까 당초 처분을 대체했으니까 후속 처분만 남아 있다. 그러면 후속 처분이 소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견해도 일리가 있고, 판례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처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을 못하게 돼 있어. 따라서 새로운 불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 사법 절차가 준용되므로. 새로운 불이익이 없이 일부 취소하면서 변경한 거기 때문에 질적 일부 취소로서 사실상 어떤 실질이 있다. 사실상 일부 취소인 소극적 변경의 실질을 갖고 있으니까 실질은 소극적 변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와 결론. 실익은 어디 있다? 실익은 제소기간에 있는 거예요. 제소기간에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결론. 판례는 소의 대상이 남은 원처분이니까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원처분 송달시 그럼 틀려. 심판을 거치면 항상 재결서 송달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다수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후속 처분서 송달시가 돼. 따라서 다수월은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만료점이 더 뒤로 밀렸잖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거야. 그런데 논리를 이해해야 돼요. 왜 후속 처분을 보냐? 적극적 변경이니까. 당초 처분을 대체했으니까. 왜 얘는 원처분을 보느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이 없는 사실상 일부 취소에 불과하다. 사법 절차의 특징이다 이게. 사실상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유리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상 일부 취소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이송과 병합은 민사소송이나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서 이송 병합은 특이한 게 뭐냐면 처분과 관련돼 있는 관련 청구인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의 행정법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청구가 처음부터 병합쟁이 됐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이송돼서 병합이 되면 결국 행정법원이 처분의 취소도 하지만 배상 판결, 부당이득 반환 판결까지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판결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병합은. 무명한고 소송에서도 임시 구제를 위한 가구제로서 가치고 있는데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의무이행 소송에서는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이 중요하고 의무이행 소송은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즉 예방적 금지 소송은 멈춰야 되니까 현상 유지의 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닌다.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은 의무이행 소송일 때 얘는 예방적 금지 소송일 때
가구제가 뭐예요? 개념이? 가구제는 임시구제. 언제까지? 본안 판결 전에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임시구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임시구제면 잘 보세요. 머리에서 떠올려. 지금 임시구제라는 말은 임시적으로 구제해줘. 자, 질문합니다. 그 단어를 놓치지 말고. 종국적 구제는 뭐예요? 인용 판결이잖아. 소송에서 종국적 구제는 뭐야? 인용 판결이잖아. 그러면 가구제는 뭐야? 그 최종 판결을 임시적으로 내주는 거야. 그러면 의무행 소송은 뭐예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더니 거부나 부작용이 나왔어. 그럼 원고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결국 야 인용 처분을 해줘.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가부제는 임시적으로 그 지위를 줘버리는 거야. 허가를 임시적으로 내주는 거야. 여기서 임시 지위를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허가를 임시적으로 발령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어떤 지위를 가져? 허가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소송에서의 종국적 구제란 판결을 통한 구제인데 의무형 소송에서의 구제는 결국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발령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2년 동안 끌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허가를 발령해 주는 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고, 예방적 금지 소송에서의 권리구제는 뭐야? 야 공권력 발동하지 마. 이 판결이 권리구제잖아. 그러면 얘는 일단 잠정적으로 멈춰봐. 이게 현상유지의 가처분이야. 일단 현상대로 일단 그대로 놔둬. 더 이상 집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소송의 최종적인 구제 형태를 알면 가구제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지. 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종국적 구제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임시적으로 발령해 주는 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고, 예방적 금지는 공권력 발동을 멈춰서 금지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임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게 현상유지의 가처분인 거야. 현상대로 지금 현상 그대로 놔둬. 이 의미지. 이해됐어요? 마트의 영업시간은 소극적 변경이잖아. 당초 자정으로부터 8시까지 영업정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2시간을 추가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질문했는지는 알겠어. 최근 판례로 일단 가세요. 최근 판례로 가고 질적 일부 유형 결정처럼 그럴 때만 종래 판례의 이 용어를 한 번 정도 써주는 거야. 여기에서만. 적극적 변경 명령에서만. 판례를 지지할 때, 물론 다소는 소개만 해. 근데 어쨌든 얘가 재판 실무잖아. 그러니까 판례를 지지할 때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얘는 분립 변경 금전책 때문에 새로운 분립이 없다. 라는 논거 하나. 두 번째, 사실상 3개월을 2개월에 가려가는 과정으로 질적 일부 취소를 해준 거라는 점. 그렇다면 사실상 일부 취소의 소극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당초 처분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변경된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지. 변경된 당초 처분이 여전히 소외 대상이다. 변경된 당초 처분을 우리가 줄이면 남은 원처분 이렇게 쓰는 거야. 남은 원처분. 뭐가 나왔다는 거야? 변경되고 남은을 지금 줄여놓은 거지. 변경되고 남은 원래 나온 그 처분, 원처분. 그래서 쉽게 쓸 때는 남은 원처분 이렇게 쓰시고, 또는 변경된 당초 처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판례는 전자를 좀 많이 써. 변경된 단지. 학자들은 남은 원처분을 이렇게도 써. 자, 소송법 파트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판례를 헷갈리면 안 돼. 판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냐면 여러분은 재판 실무를 알아야 행정부에 가서 제대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을 모르면은 실무에서 완전히 일을 다 그르치는 거야. 그래서 실무에 아마 학설은 별로 필요 없어, 사실은. 근데 수험생한테는 학설이 의미가 있어. 왜? 그 학설을 만든 학자들이 채점하거든. 그러니까 학설은 이해는 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판례로 가더라도 학설의 취지, 제소기간 기산점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교수를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에는 얘를 취했더라도 실무인 재판 실무대로 갔더라도 학설에 취하고 있는 그 취지가 뭔지, 제소기간을 뒤로 밀어서 국민의 재판청권을 좀 더 보장하겠다. 그래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지. 다수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소송법 파트는 꼭 전날 배운 거 말고 두루두루 질문하세요. 어쨌든 여기에서 소송법에서 모든 게 다 종합되는 거니까. 특히 대상적 교육이 제일 중요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화양연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